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무슨 뭐 경제 공황이 닥쳐온다. 미사일을 까냐마냐.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하게 생겼다. 북한은 왜 저러냐. 난리 버거진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죠? 동포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단지 속상한 거는 뭐 속상하다기보다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는 기도드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UN 총회에서 꼭 그 우리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100년 만에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여기까지 왔다. 이거를 너무너무 천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며칠 없어서 근데 뭐 마음 먹고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정치 리더들 세 분이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빡세게 기도하고 이러면서도 그리고 또 기도하는 말씀 드리다 보니까 우리 이상호 기자님 또 생각났는데요. 어쨌든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간만에 영화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저는 이걸 이제서야 봤습니다. IPTV에 떠서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6월 1일이었으니까 그게 2달 반 전인가요? 스포당했어요. 친구 딸내미 결혼식에 갔다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도대체 근데 왜 죽이냐 이 질문이 나와갖고 영화 본 친구들끼리요. 그랬더니 냄새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문답이 오가는 걸 보고 빨리 보지 말고 그냥 개기자 이랬고 그 다음에 그 감독 이름 봉준호 감독인가요? 그 엄청 인기 있었던 영화 그거 기차요. 기차 설국열차 그게 뭐 저는 그닥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요.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재밌게 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영화더군요.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요. 헐리우드이라는 영화판하고 칸느 영화제라는 거하고 비교를 좀 하면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헐리우드 영화를 볼까요? 왜 이렇게 음모론이 판을 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헐리우드라는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주름잡는 그리고 일본 자본이 한참 들어가 있다가 지금 거의 중국이 다 장악하다시피 한 중국 자본이 이거를 보면 저는 그 음모론, 뭐 일루미나티 음모론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해가 되거든요. 영화 흐름을 한번 볼까요? 뭐 무슨 요새는 뭐 마블 영화 이런 게 2000년대, 2010년대에 엄청 판을 치고 있지만 그 전에 1990년대에 보면요. 이때 뭐 9.11 전에도 conspiracy theory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 멜 깁슨하고 내가 너무 이뻐하는 줄리아 로버츠 나온 영화요. 이게 뭐 스토리가 뭐였나요? 그 음모론에서 얘기되는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갖고 CIA에서 킬러들 양성한다 그런 얘기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월트 디즈니 이런 데가 섞여가지고 그 연예인들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많이 써먹는다 그런 얘기 한 거의 제가 들은 것만 해도 15년 정도 그 얘기를 듣고 산 것 같습니다. 그게 주제잖아요, 이 영화에. 그 다음에 웩더독은요.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얘기들이 그 일루미나티가 됐든 뭐 제가 글로벌 엘리트라고 부르는 그 일루미나티라는 실체가 있는 애들 말고 자기들끼리 부르는 그 글로벌 엘리트들 이 세력이 자기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가 너무 드러나질 않아서 그러니까 너무 뭐 성공해서 그런가요? 그 일부러 알려주려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 막 그런 얘기까지 돌았었죠. 웩더족은 뭐 개를 꼬리를 붙들고 흔들어라 그런 건가요? 여기도 뭐 로버트 드니로, 더스틴 호프만인가?
더스틴 호프만 맞죠. 그런 엄청 유명한 영화들 나와갖고 대통령 선거를 통째로 꾸미는 영화잖아요. 이게 그 가짜 여론몰이에 뭐 가짜 뭐에 몽땅 다 가짜로 해갖고 그걸 연출한 사람이 그 작전이 여론몰이가 너무 성공적으로 잘 돼갖고 자기가 그거 다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갖고 난리치다가 죽죠? 죽임을 당하나요? 죽나요? 뭐 그런 거. 이런 영화가 판을 쳤잖아요.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는요. 2001년 그 9.11 이후에 보면 저 이게 되게 재밌게 본 것들이 이 글로벌 엘리트들이 아무래도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 엄청 심각한 영화들도 있었죠. 그 브라더스였다가 브라더 앤 시스터로 된 그 감독이 만든 그 영화 제목 뭡니까? 까먹었네요. 그 저기 엄마가 중국계 동양인인 그 엄청 유명한 배우 나오는 영화요. 뭐 그런 거를 거쳐가지고 주피터 라이징 이 영화 본 분들 계세요? 이거는 그 사람의 유전자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유전자들을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새로운 스피시스 만든 그런 그 날개 막 달고 돌아다니고 그런 주인공들. 킹스맨 우리나라에서 엄청 재밌었죠. 킹스맨이요. 그 뭐 R feed chip이라 그러나요? 그거 다 꼽고 있다가 막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그 막 이렇게 난리 나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대히트한 거. 2016년에 그러니까 오바마 말기죠. 이때가 이집트의 신들이라는 이런 영화가 이제 갈수록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 흥행이 안 되는 거의 막바지에 있었던 이 영화도 엄청 그러니까 제 입장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의미심장 했었죠. 그 구약에서 나오는 뭐 네피림이라는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과 뭐 인간의 딸들이 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네피림이라고 불렸는데 거인이었다면서요. 이 이집트의 신들에 나오는 그 주인공 신들은 다 거인이죠. 거기에 조력자로 나오는 똑똑한 인간들은 이제 똑똑한데 아주 등치가 작습니다. 헐리우드이 이렇게 대형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 꼴을 제가 영화를 엄청 좋아하다가 요새는 이제 많이 보진 않는데 그래도 IPTV 덕분에 늦게라도 다 보기는 보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은 이 꼴을 본 것 같네요. 20년 넘게. 근데 제가 깐느를 싫어하기 시작한 게요. 뭐 깐느 이러면 엄청 끝내주는 영화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깐느를 싫어하기 시작한 게 밀양이라는 영화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헐리우드에서 영화가 있었죠. 이 영향하고 같이 가는 여기에 이걸 띄워주는 걸 보면서 아 깐느 정말 밥맛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요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아빠 돌아가시던 날 밤에 돌아가신지 모르고 어떤 굉장히 신비롭고 정말 평화로운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뭐 제가 기독교 개신교인이 돼서가 아니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앞서서 종교라는 게 뭐 각 지역의 각 민족 인종들이 자기들 고유의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물론을 믿어서 무신론자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믿는 지구 인류의 거의 뭐 90%? 뭐 이렇게는 저는 유신론자라고 생각을 하고 유신론자면 종교가 있는 건데 그냥 자기들이 자기 집안의 전통과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그냥 아무 신이나 믿으면서 그 사랑과 평화와 안녕을 빌면서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종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죠. 종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종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이제 종교를 이데올로기화하는 이거에 이 깐느 영화제 이딴 식으로 그 예술 영역 부문이 동원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뭔가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라는 게 과연 있냐? 좋다, 있다고 치자. 신이 공의롭냐? 신은 공명정대하냐? 이런 물음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엄마가 애써 정말 힘들게, 그러니까 신자가 돼서 힘들게 용서하고 면회를 갔더니 자기가 용서하기 전에 이미 그 살인자도 뭐 회개하고 신자가 돼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아이를 잃은 엄마가 빡 돌아갔고 엄청 말이 되면서 이 기독교의 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그거가 어떤 시점에서 일어났느냐? 9.11 이후에 그 이슬람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괴롭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거를 막 미국에서 거의 폭력적으로 느껴지게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거기에서 다빈치 코드 같은 것들을 마구마구 키우면서 이 시리즈였죠. 보니까 몰랐는데 시리즈더라고요. 마구마구 기독교 자체에 대한 질문, 회의 같은 거를 마구마구 키우면서 같이 이렇게 영화를 띄우는 걸로 그렇게 뭐 문화적인 가치 이런 것들까지도 휘두르고 이용하는 걸로 느껴져서요. 글로벌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그 세상을 시끄럽게, 전 지구를 시끄럽게 하는 아젠다에 동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때부터 깐느라는 이 단체, 깐느 영화제라는 단체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기생충을 드디어 봤는데 이 감독이 그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사회학과를 다닌 것 같은데 저도 대학 들어갈 때 경제학을 할까 사회학을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진짜 좀 길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학을 과를 갔었는데 지금까지도 잘한 것 같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참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이지만요. 근데 무슨 열차, 설국 열차는 진짜 모티브가 너무 단순하고 재미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 그 흑인 소년과 동양인 소녀가 살아남는 설정, 그리고 뭐 북극곰이라는 생물이 살고 있었던 설정, 그거 빼놓고는 아휴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상당히 문제제기의 그 바탕이 좀 사회 전체를 다루는 근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주인공 가족들 4명의 상황을 보면 다 실업자잖아요. 기성세대, 20대 젊은이 세대 다 실업자죠. 그리고 그러니까 20대 젊은이들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아들도 딸도 엄청 똑똑한데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특수성에서 밀려난, 그러니까 뭐 수시로 가려면 스펙이 있어야 되고 미대 지망생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써야만, 그것도 뭐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단위의 돈을 써야지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밀려난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20대 자녀 2명까지 포함해서 가족들 4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실업이라는 게 멀쩡한 사람들이 실업이다라고 하는 건 극단적인 그 빈부격차를 동원한 신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전 세계의 위기 상황을 대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지상에 살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마음 아팠던 거는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뉴스공장에서 우리 털보 총수님이 그 LA 폭동 때 LA 폭동이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때 그 흑인들이 한인 상가를 털었던 그분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기가 됐던 건 그게 93년이었는데 그러니까 클린턴 때잖아요. 힘없는 소수 인종들끼리 싸우게 일부러 만들었다는 얘기가 파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가 극에 달한 흑인들, 실제로 흑인들이 그 이제 한국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개심은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고, 그리고 뭐 흑인들만 비난할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때 그 흑인들의 극에 달한 분노, 폭동, 그러니까 폭력, 그러니까 방화, 살상, 그다음에 약탈 그런 거죠. 그 가게 같은 거 다 깨가지고 물건 다 털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그 분노가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그 국가 공권력이 내버려뒀다. 그래서 흑인 그룹과 한국인 그룹이 서로 총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게 연상이 되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요? 지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패밀리들끼리 싸움이 나잖아요.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좀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라는 지하, 그 다음에 결국은 살인까지 촉발하게 되는 그 냄새에 대한 묘사도 참 처절하게 리얼하죠. 그리고 또 하나 모티브가, 이건 우리 아들 내미가 얘기를 해주던데, 계획, 플랜이 있느냐, 이런 계획, 이것도 어떤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송강호가 그 지상에 사는 그 사람을 자기 일이 아닌데 그 우발적이었을까요? 아무 계획도 없다고 얘기했던 송강호가 그 이선균을 죽여버리는 거기에서 LA 폭동이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지하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 간의 싸움에서 그 냄새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느꼈던 그 분노, 그거를 느끼면서 이게 어떤 연대? 함께 힘을 합치는 공분, 동병상련에서 오는 공분, 이런 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 그 사회학을 전공했다는 감독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획이요. 계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계획이 있어요? 아들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무계획이 계획이다. 무계획이 최고 좋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그 공통의 경험이 있는 그 가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 행위로 살인을 저지르고 가버리고 지하로 숨어버리고, 아들의 계획은 뭐죠? 돈을 벌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그 집을 사면 아버지는 그냥 계단을 올라와서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게 계획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MBC 사장 최승호 씨가 출연했다는, 근데 뭐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출연만이 아니라 뭐 감독 같은 것도 한 건가요? 어쨌든 그분이 등장했기 때문에 되게 화를 냈었던 버닝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면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버닝에서는 저는 그 설정이 이 사회의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밀려나가 버린 그 20대 초반에 그 의지가지 없는 비정규직 알바생 예쁜 젊은 여성들을 버려진 비닐하우스라고 표현하고, 버려진 비닐하우스들은 경찰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마구 태워도
그냥 태워버려도 아무도 아무 말 안 한다라고 그 대사 나오잖아요. 그 대사를 한 그 스티븐 연인가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그 부동산 졸부 엄마 덕분에 그 놀고 먹는 사람 같아 보였죠. 근데 유아이는 그 엄마가 어떻죠?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가 십몇 년 후에 나타나서 지금 이상한 모양새를 하고 나타나서 손 내밀죠. 돈 달라고. 근데 유아인이 돈을 또 해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버닝에서의 가족과 기생충에서의 가족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버닝에서는 아버지는 그 말단 공무원들한테 분노 폭발해갖고 집에다가 칼만 잔뜩 깔아놓고 있다가 분노 폭발 계속 그 말단 최말단 공무원한테 개기다가 그 면사무소인가 그 동사무소 직원한테 개기다가 감옥에 갇히고 되게 무책임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테러리스트가 되잖아요. 아들이 살인범이 되죠. 마음 아픕니다. 이 영화에서 엄마는 좀 낫죠.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보니까 영어도 막 잘 읽고 그러던데 엄마가 더 그 자식을 그래도 그 자식을 뭐 지킨다고 할까요?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보다 그 평범하고 상식적인 엄마로 나온 건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생충의 살아남은 아들은 계획을 세우죠. 돈 벌 계획이요. 버닝의 아들은 살인범이 돼서 쫓기고 잡히지 않기를 되게 바랬었는데요. 그 영화 말미에. 그러면 이 아들은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4번 쳤다가 떨어진 이 똑똑한 아들은 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가 세운 계획은요.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실업 상황, 대학도 못 가는 상황으로 밀려나 버린 그 아들이 세울 수 있는 계획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그 젊은 세대가 뭐 바이너리 옵션 이런 거에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졸부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이렇게 똑똑하고 그 배포가 두둑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면서요. 그래서 뭐 영국인가 그런 데서 그 몇 달, 두세 달에 한 번씩 최고 비싼 차를 뽑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황금 그 코팅 도박 그 뭐라 그러죠? 그 아무튼 이렇게 발라갖고 다니다가 매스컴도 타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것도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극단적인 물신주의,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이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시스템으로 잡혀버려서 지금 그냥 우리나라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너무 능력 있고 똑똑한 그런 젊은이들이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안이 없는 상태. 여기서 이제 뭐 제가 푸틴이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이 한 단위 국가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보려면 미국하고 남한을 보라는 얘기도 했다고. 그거 이제 인용해서 근데 그건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가 인용한 걸 본 거기 때문에요. 출처를 밝혀놓지 않고 어떤 그 영어 쓰는 그 유튜버가 말한 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법하죠. 푸틴 요새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난리치고 있던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봤을 때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트럼프 이후에 그러니까 오바마 때보다 거의 20% 이상이 그 여론조사가 계속 일관된 그 라스무센 레포츠라는 데서 하는 거기에서 20% 이상 높아져서 거의 45%막 47%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는 그러니까 현재 그 채권에서 뭐 단기 채권, 장기 채권에 단기 채권 쪽으로 돈이 쏠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경기 침체, 거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돌아오고 있냐, 막 이런 얘기가 돌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그 일반 국민들의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러면서 소비가 그렇게 증가했는데 동시에 저축도 하고 있대요. 이거 이제 몇 시간 전에 뜬 뉴스 같은 것들 막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로 보면 경기 침체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돈 전체를 돌리고, 그러니까 중국을 근원적으로 중국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저는 양적 완화 같은 것들 얘기도 나오는 게 가능성이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이 양적 완화를, 그러면 글로벌 큰손들은 싫어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 떼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 양적 완화된 그 전체 액수에서 얼만큼이 진짜 전 세계의 그 통화, 커런시가 유통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편안하게 순환하는 데 쓰일지, 그거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는 데다가 더하기 트럼프가 또 뭐 그린랜드인가요? 그 북극에 있는 섬이요. 그거를 또 덴마크한테 사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대요. 정말 이 사람은 발상이 진짜 그 예측 불능, 통제 불능의 천재입니다. 근데도 지향이 같죠. 그러니까 예측 불능의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지만 정말 우리 대통령님과 지향이 같고, 이거는 그러니까 한 일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평화와 번영, 평화 경제,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지향이 동일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버닝에서 제기됐던 문제와 기생충이라는 그러니까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에 상을 주는 깐느. 그래서 깐느야, 네 정체는 뭔데?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엘리트들, 글로벌 네오콘 엘리트들 사이에서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그 파시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애들이 그런 쪽이 힘을 잡고 있었을 때는 미량을 띄워주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대로 가면은 정말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겠다. 그것밖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인식이 퍼지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들의 착취를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살려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이 트럼프 덕분에, 아니면 뭐 트럼프를 선택한 그런 기조, 국민들의 힘 때문에 더 힘이 커질 것 같으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상을 주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삐딱선을 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기생충은 반가웠습니다. 그 설국열차보다 훨씬 유의미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워오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 살아남은 아들이 세운 계획,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서 진짜 깐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가 이재명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즘 이재명 지사님 엄청 답답하실 겁니다. 도 행정을 하면서 도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 천재이시면서,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기본소득 같은 이런 거를 얼마나 엄청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많이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왜 그 전 세계 인류와 전 세계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쪽에 신경을 쓰는 그 세계적인 석학들과 이론가들이 이재명 지사님의 기본소득 플랜에 주목하는 걸까요? 트럼프라는 정치인은 지금 현재 이 산적한 문제들에 이런 식의 어떤
판을 동반하는 것 같은 이런 스타일의 리더십이 해결할 수 있는 부문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냥 예측 가능하고 평범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또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전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할 정치 리더들이요. 그런 정치 리더들의 모범이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의 주목을요. 이런 정치 리더들의 모범을 우리 촛불혁명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한 단위국가 국민들의 주권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님을 선택해서 전 세계의 단위국가 국민들에게 그 정치 리더의 모범, 그 케이스, 모범 케이스, 따라할,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제공하는 이런 사명까지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원하든 예상했든 그렇지 않든 우리 남한 국민들은 이미 전 세계 정치 제도에 너무나 수다한 단계적인 모범 사례를 착착착착 쌓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스템을 잡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뭐 조국 법무장관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40대든 뭐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반칙하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면서 능력이 있는 리더들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빵꾸나지 않게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질이 높은 영화였고, 그리고 깐느가 이 작품을 선택한 배경까지 예측을 하면서 좀 전 세계 국민들이 이길 수 있는 시대가 확실히 온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은 어떤 작품일까요? 그것도 궁금하고,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 대통령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실 그 3.1운동 100년에 유엔을 바꿀 수 있는 그 상징적인 힘으로서 우리 대통령님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유엔에서 다시 회동할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이만 마쳐보겠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평화로운 느낌? 아무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모두 행복하십시오.